네,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서 밀착 과시를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대규모 공습을 하는 와중에 전승절 휴전 선언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서 브로맨스를 과시하게 되는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는 서방의 정상은 한 명도 안 갔거든요. 네. 거꾸로 푸틴과 김정은을 사법 처리하는 별도의 ICC의 기구까지 만들고 또 이제 의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간 거거든요. 네. 시 주석은 사실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공간에서의 어떤 경쟁 체제 이것도 있지만 사실 유럽이라는 시장이 크거든요. 근데 유럽의 행보와는 전혀 상반되는 지금 그 행보를 보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시 주석이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더 강화하려는 중장기적인 포석을 두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수의 무리가 있더라도 지금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특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지금 시 주석만 간 게 아니라 중국 군대도 열병식에 참석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있는 세르비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에 비상 착륙을 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시 주석의 안위를 위협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도 갔다는 얘기는 결국 중장기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푸틴도 시진핑 동지라고 부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합니다. 지각대장으로 좀 악명이 높은 푸틴 대통령도 미리 나와서 좀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도 좀 중요도가 큰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북한은 병력과 무기를 지원했지만 노골적으로 사실은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 팔로가 막힌 가스, 러시아산 자원을 사준 게 중국이고 무기는 공급을 안 했지만 이중 용도 물품이라고 그래서 전시에 활용이 가능한 막대한 물품들을 중국이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론은 제공 안 하지만 드론에 쓰이는 모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걸 공급을 하면 러시아에 조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수행에 중국이라는 뒷배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전쟁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종전은 어렵지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종전 이후에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중요하거든요. 재건. 그런데 이제 유럽과는 사실상 푸틴 생전에 관계 회복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남는 게 경제 대국이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후 러시아 경제 전후 복구 이 가능성도 타진을 한다고 보면 푸틴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이번에 회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럼요. 상황이고요. 예, 예. 중러 정상이 트럼프 2기 출범한 뒤에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까 다시 북중러 그 관계도 강화하는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고 근데 유엔 안보리 제재는 아니죠.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자기들이 반대했으니까. 그러나 서방권의 전면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관세라는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면에서는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알레르기가 있죠. 그런 면에서 북한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 모두 다 해준 거죠, 사실은. 네.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미국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일본을 군국주의자라고 비난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의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전략공간의 경쟁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은 중국을 포위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도라고 하면 인도양, 인도를 말하는 거고 인도와 중국은 갈등 관계거든요. 전쟁도 했고요. 1920년에 중인전쟁도 했고 인도태평양 공간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장 버팀목이 되는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거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 중장기적으로 이 러우 전쟁이 이제 휴전 모드로 가게 되면 이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 공간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해서 미국에 대응하는 그리고 그 전초기지인 일본을 견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을 과시를 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평양에 머무르면서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는 참석을 했지만 직접 러시아에 가진 않았잖아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마 푸틴은 원했던 것 같고요. 그 3자 회동을. 그러나 시진핑 그다음에 김정은 둘 모두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 북한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셋이 같이 서게 되면은 위상이 같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푸틴 만나는 것도 사실 부담이거든요. 국제적인 악동이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그런데 여기 악동이 하나 더 붙으면 새 악동이 서게 되면 시진핑 주석으로는 남는 장사가 아니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김정은으로서는 다자역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1대1로만 만나는 그렇죠. 거죠? 1대1로 네. 만나는 거죠. 판문점에서 2019년 6월 달에 남북미가 만났지만 사실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이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은 본인이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명 중에 n분의 1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여기 다자무대에 가버리면은 자기는 그냥 여럿 중에 하나고 거기다 북중 넣어서 버리면 그중에서 제일 왜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김정은이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간 다음에 이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기가 주역이 되는 그런 그림을 원하겠죠. 그럼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가 될까요? 이미 클레블린에서 네. 올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가는 개정 사실이죠. 그러면 이번은 지나갔으니까 남는 계기는 푸틴이 9월에 동방경제 포럼에 블라디보스톡에는 오거든요, 항상. 그럼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가능성은 만일에 러우 전쟁이 휴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는 게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동을 주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트럼프가 만난다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도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도발은 안 해요, 지금. 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교통편, 비행기가 없으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데가 블라디보스톡이 쉽거든요. 네. 그럼 푸틴 대통령의 주제로 김정은 트럼프가 블라디보스톡 정도 극동 지방에서 만난다고 그러면 이 그림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트럼프가, 그다음에 북러는 푸틴이 중재하는 그림. 그러니까 동방경제 포럼 혹은 푸틴의 중재로 김정은이 러시아를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극동 지역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죠. 네. 이번에는 북한 도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밀착 과시하는 사이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2달 만에 첫 도발인데 이게 러시아 추가 수출을 위한 과시용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확인된 건 화성포 11형 KN-23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복제한 게 이제 KN-23 화성 11형이거든요. 네. 이게 사거리가 800이거든요. 이건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 풀업 기동으로 하니까 요격하기 힘들어요. 요거는 이미 러시아에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KN-25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요것도 이미 러시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가 받아서 쓴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수출에 염두를 두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전승절 즈음이거든요. 그럼 푸틴 대통령 이번에 자기들이 러우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상징성을 극대화했는데 이 얘기죠. 내 무기 쓴 거 아니냐 니네들이. 내 거 썼지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어쨌든 자신들의 군사적 존재감을 보여주는 행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제 끝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두 나라가 6년 만에 무력 충돌을 했습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두 나라가 뭐 카슈미르 두고 싸운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 게 좀 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번은 아직 약과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카시미르 내지를 두고 대부분 카시미르입니다. 를 두고 혹은 이제 지금 독립한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거 포함해서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4번 했어요. 47년 독립할 때, 그 다음에 이제 65년, 그 다음에 71년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그 다음에 99년 4번은 전면전 거의 그 전쟁이었어요. 네. 요 중에 이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빼고 3번이 카시미르였고요. 그 다음에 2차례 분쟁이 있었는데 2019년 카시미르 분쟁이 있었고요. 그때도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았어요. 그때 카시미르에 있는 경찰학교를 이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테러 공격을 해서 36명의 경찰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때도 분쟁이 있어서 인도군 전투기 2대가 격추된 적이 있어요. 조종사까지 생포된 적이 있고. 그리고 2020년 똑같거든요. 이 테러로 인해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죠, 사실은. 과거의 분쟁에 비하면은 이거 아직은 큰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교전 규모로 보면은 양측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양측이 물러설 기미는 없다. 그러나 아직 양측이 협상 직접 채널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파키스탄의 생명줄을 인도가 끊어버렸거든요. 인더스 협약이라고 그래서 인더스 강이 이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쪽에서 시작해서 그쪽은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죠. 네. 인도를 거쳐서 여기 인도가 주도권을 쥐고 있죠. 파키스탄 거쳐서 아라비아로 나가거든요. 그럼 파키스탄의 수자원의 80%가 인더스 강에 의존하거든요. 근데 이걸 위에서 끊어버리면 파키스탄은 물이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끊지 않겠다는 인더스 협약을 체결했는데 61년에 세계은행 주재로. 근데 인도가 이걸 지금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파키스탄 농사를 망치는 건 물론이거든요. 먹을 물도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풀지 않으면 이제 이건 전면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둘 다 핵을 가지고 있고 둘 다 핵무기 능력은 거의 동등해요. 군사력은 뭐 인도가 압도적이지만. 그리고 서로 상대 핵심 지역을 때릴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국민 감정이 있으니까 화풀이는 좀 하고 있다. 내가 더 많이 화풀이했다는 모습이 나와야만 지금 되는데 지금 초기 전투에서는 인도가 좀 불리한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인도가 테러를 당했는데 그래서 신두르 작전이라고 파키스탄 내 테러 분리주의 거점을 공격했는데 아직 전과는 인도가 압도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더 붙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당분간은. 파키스탄이 이제 자국의 중국산 전투기가 인도 최신의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면 프랑스로서는 상당히 좀 체면을 구기는 게 될 것 같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무기를 좀 능력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중국 무기하면 한 수 아래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정확한 건 아직 몰라요. 그러나 파키스탄 말이 사실이라면 라팔 최소 1기 정도는 격추된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중국이 긴급히 파키스탄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150에서 300km인데 요거를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사실은 이제 중국제죠. J-10C라고 하는 항공기에서 발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미사일의 신뢰성, 그 다음에 장거리 공대공 능력을 갖춘 기체의 신뢰성, 그 다음에 레이더 능력이 모두 확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요 한 번만 가지고 라팔이 4.5세대인 라팔이 J-10C보다 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종합적인 능력이니까. 왜냐하면 2019년에도 인도군 공군기 2대가 추락한 적이 격추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프랑스로는 체면을 상당히 구기는 거고 네. 중국으로서는 저 사실이라면 중국 무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고양시킬 수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쾌재를 부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전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도 파키스탄 F-16을 격추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두고 봐야 됩니다. 전과는. 이게 표면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충돌인데 인도 뒤에는 미국, 또 파키스탄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 신속한 종식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마코 루비오 장관이 양국과 소통 중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미국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신경 쓸 게 그렇죠. 원하는 러우 전쟁, 관세 전쟁, 그다음에 중동 문제.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협상 대상이고 전략적 협 대상이고 또 인도 뒤에는 또 러시아가 있어요. 인도 무기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거든요. 인도가 쓰는 항공모함 한 척이 러시아제거든요. 그다음에 인도는 러시아제 핵추진 잠수함을 임대에 쓴 적까지 있어요. 네. 지금 인도가 핵추진 잠수함 2대를 운영하는데 그 기술이 모두 다 이 러시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시진핑 푸틴은 지금 모스크바에서 만나는데 인도, 파키스탄 뒤엔 중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중국의 1대1의 거점이고 이쪽 그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인도와 중국은 중인 전쟁까지 했고 판공호수 지금 주변 악사이친 네. 중국이 점령하는 시로 지배한 지역에서는 계속 지금 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지원해서 인도를 견제하고 미국은 인도를 지원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근데 요 사이에 애매한 게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는 인도하고 친하니까. 네. 요 뒤에 이제 그 파키스탄과 인도 뒤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고 지금 라팔 격추시켰다고 하는 그 이유도 중국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긴급히 장거리 미사일을 공수했다는 거거든요. 파키스탄 이번에 사용된. 그렇게 보면 이 싸움은 좀 넓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의 성격도 있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네. 큰 흐름을 보면은 그러나 이쪽 둘 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을 지원하면서 중국도 불안하죠. 이 분쟁이 커지면 자기들이 번지니까 미국도 사태 악화를 좀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따라서 러시아도 중재할 수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정 수준에서는 아마 봉합이 될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나 당분간은 교전은 격화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한 주간의 국제 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